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봄을 만나게 된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네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복받은 여자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사업하고 아이들은 둘 다 대학도 잘 갔고 시누이랑도 사이 좋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힘들어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32년이 걸렸어요. 제가 멍청한 곰이란 걸 깨닫는데 말이죠.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건 저처럼 당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예요.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꼭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보처럼 속고 살았다는 건 이젠 모두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면 친정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어요. 삼남매 중 막내딸이었죠. 위로 오빠 둘이 있었는데 막내라고 귀염받으면서 자랐어요.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없이 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땅을 좀 사두셨거든요. 논밭도 있었고 읍내에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있었고요. 어머니는 정말 근검절약의 표본 같은 분이셨어요. 평생 옷 사입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껴야 잘 산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 챙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친구가 도시락 없으면 반 나눠주고 과자 사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런 절 보시면서 걱정할 때가 많았어요. 순자야, 넌 착한 건 좋은데 그렇게 살면 남이 널 우습게 알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게 된 말이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기술 배우고 미용실에서 몇 년 일하다 26에 작은 미용실을 냈어요. 대출 좀 받고 부모님도 보태주시고요. 걱정하던 것보다 미용실이 잘 됐어요. 단골 손님도 생기고 몇 년 하니까 빚도 갚고 돈도 좀 모였어요. 그때 미용실 단골 언니가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그때 저는 결혼에 별 관심 없었어요. 미용실이 잘 되고 있었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하도 쫄라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남편은 뭔가 듬직해 보였어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자기 집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요. 사기를 쳐서 집안 재산을 다 날리고 도망갔다고요. 어머니 혼자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더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았어요. 난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가정에 충실하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런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랐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때 이 사람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뒤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용실 정리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어.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었어요. 왜 잘 되는 미용실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때 미용실을 정리한 돈이
결국 남편 사업 미천이 됐는데 그것도 노린 건지 아닌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건 결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이 많지 않고 점잖아 보였거든요. 남편 도망간 뒤로 혼자 두 남매를 키우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우리 태호 잘 부탁해. 걔가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으니까 잘 보듬어 주고. 그 말에 마음이 더 약해졌어요. 제 이상한 오지랖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신우이는 남편보다 2살 어렸는데 첫 만남부터 저한테 엄청 살갑게 굴었어요. 올케 얼른 와요. 근데 우리 올케 너무 예쁘다. 오빠가 복 받았네. 신우이가 제 팔짱을 끼면서 그러더라고요. 좀 오버스럽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것도 가까워지려는 노력이니까요. 사실 전 여동생이 없었는데 신우이가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요? 당연히 얼굴도 못 봤죠. 또 어디에서 사기나 치고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어요. 근데 전 그게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아버지잖아요. 결혼식까지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근데 결혼식에 아버님 안 부를 거야?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차갑다 못해 무서웠어요. 그 인간 얘긴 다신 꺼내지 마. 아니 그래도 아버지잖아. 당신이 불편하면 내가 한번. 순자야.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 인간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사기꾼이라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알았지? 그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저는 더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여쭤봤더니 남편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 인간은 사람 아니야. 만나면 당해. 얘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결국 결혼식에 시아버지한테는 연락조차 못했어요. 찾으려고 해도 식구들이 너무 반대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진짜 상처가 크구나.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그때부터 저한테도 없는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시댁 식구들하고는 잘 지냈어요. 특히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 일 도와주러 온다고 하면 같이 하자고 나서곤 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제가 학원비도 다 보태주고 저도 받은 만큼은 하려 했어요. 200만 원 정도였나? 그걸 받고 시누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언니, 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무슨 은혜야, 가족인데.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 시누이를 동생으로 여겼거든요. 나중에 시누이가 합격하고 중개사무소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보증금을 빌려줬어요. 올케 아니었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어. 진짜야. 사무소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 근데 그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지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고 2년 됐을 때 남편이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다니던 건설회사 관두고 자기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요. 여보, 이제 내 꿈을 이루고 싶어. 나 믿고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미용실 정리할 때 모아둔 돈을 내놨어요. 남편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잘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첫 번째 사업이 망했어요. 몇 년도 못 가서 빚만 지고 허무하게 끝났죠.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검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명의가 범죄에 도용됐다고요. 지금 당장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간다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검찰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검찰한테 전화 왔는데 내 명의가 도용됐대. 어떡해? 남편이 급하게 집에 와서 제 옆에 자리 잡고 앉더니 전화기를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적금을 8천만 원인데.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계속 재촉했어요. 아니 검찰이래잖아. 나라에서 하는 건데 뭘 의심해. 일단 빨리 넘겨. 며칠 후에야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돈을 찾을 수 없대요. 저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30대 초반에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런 절 보면서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그래도 역시 내 옆엔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제 말도 들어주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누이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친자매처럼 느꼈는데 갈수록 계산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시누이랑 같이 백화점에 갔거든요. 화장품 코너에서 이것저것 담더라고요. 결제할 때 직원이 우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총 48만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시누이가 절 슬쩍 봤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언니, 나 오늘 카드를 놓고 왔는데 일단 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보낼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제가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정작 저를 잘 챙겨주는 건 미용실에서 만난 인연들이었어요. 그 무렵에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도 영희 언니 덕분이었죠. 미용실 할 때 알고 지내던 2살 언니인데 딸이 대학병원 간호사거든요. 직원 가족 대상으로 할인이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순자야, 너 건강검진 언제 받았어? 글쎄 한 5년 됐나? 바빠서 못 갔어. 야, 우리 나이에 검진은 매년 해야지. 우리 딸 병원 할인되는데 내가 예약해줄까? 검진 받는 날 영숙 언니랑 새벽부터 만나 병원에 갔어요.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위 내시경하고 종일 이 검사 저 검사 받았어요. 우리 나이 되니까 건강이 재산이다. 돈 있으면 뭐해. 아프면 다 소용없어. 그땐 그냥 흘려들었어요. 설마 평생 큰 병 한 번 안 앓았는데 뭐가 있을까 하고요. 며칠 후 결과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영숙 언니는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모니터를 보다가 절 쳐다보는데 뭔가 할 말을 고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순자님, 대부분의 수치는 정상입니다. 혈압도 괜찮고 당 수치도 정상 범위예요. 안도하려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근데 간 초음파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 가능성도 있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예약부터 빨리 잡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뭔가 더 설명했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암, 그 단어만 맴돌았죠. 솔직히 그날 집에도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다 떨렸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혼자 끙끙 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나 오늘 검진 결과 들었는데 남편이 그제야 절 쳐다봤어요. TV를 보던 눈을 떼고요. 간에 종양이 있대. 남편이 놀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한테 다가왔어요. 종양이면 당신이 암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직 몰라.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대.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큰일이야 있겠어? 재검사는 언제야? 같이 가자. 그 뒤로 남편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손을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20대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다 했잖아. 뭐가 됐든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 시간에 남편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요. 저 혼자서 가족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재검사 받으러 가는 날 아침, 전 유난히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는데 다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도 걱정됐는지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병원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괜히 겁나고 부담스러웠어요. 괜찮아. 택시 타고 금방 갔다 올게.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남편이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문 앞까지 나와 절 배웅해줬죠.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결과 좋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았어요. 번호표를 받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나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어요. 정순자님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에요. 네? 양성이요? 네, 악성이 아닙니다. 걱정하셨던 암 아니에요. 그럼 저 죽는 거 아니죠? 수술하면 됩니다. 크기가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아요. 생명엔 전혀 지장 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수술 일정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들렸어요. 머릿속에는 그래도 무사한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을 나오는데 죽다가 산 기분이더라고요. 걱정하고 있을 영숙 언니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언니, 나 암 아니래. 뭐? 진짜? 야, 다행이다. 내가 뭘 했어? 아우, 괜히 걱정했네. 언니 고마워. 언니가 검진 받자고 안 했으면 나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남편한테도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얼굴에 안도하는 그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그렇게 걱정해줬잖아요. 며칠 동안 아닌 척했지만 걱정했던 걸 아니까요. 같이 끌어안고 울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잡았죠.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바보처럼 혼자 새어나오는 웃음을 못 참고 계속 웃었어요. 몇 분 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으로 하는지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별 생각 없이 누구랑 통화하나 싶어서요. 아이 태수가 됐어. 우리 마누라 암이란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종양 발견됐다고 했잖아. 오늘 재검사 결과 나온다고 아침에 병원 갔어. 근데 생각해봐. 간에 종양이면 뻔하지. 좋게 나올 리가 있어? 남편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귓가에 꽂히더라고요. 길어야 1년이지. 그 재산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 전 현관문 앞에 얼어붙었어요. 손가락이 비밀번호 버튼 위에서 멈췄죠. 그동안 우리 그 돈으로 다 먹고 살았잖아. 이제 본전 뽑을 때도 됐지.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오빠, 유언장 빨리 받아내.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그 사람 상속 전문이야. 그래, 이번에 확실하게 하자. 어차피 그 멍청한 곰이 뭘 알겠어. 곰. 남편이 저를 멍청한 곰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신우이도 킬킬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오빠, 그때 기억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속아서 8천만 원 그냥 챙겼잖아. 그 돈으로 오빠 회사랑 내 사무소 보증금 만든 거. 들킬 줄 알았는데 그 바보 끝까지 모르더라. 숨이 막혔어요. 30년 전 그 일. 검찰 사칭 전화로 8천만 원 날리고 며칠을 울었던 그 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 남편이 절 위로해줬거든요. 그 위로가 얼마나 따뜻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빼돌린 돈을 두고 위로하는 척 연기한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몸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대신 뭔가가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시멘트를 부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죠. 잠시 뒤 남편이 통화를 끝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안 나게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처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가로등이 켜진 순간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복수? 처음엔 그런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제야 휴대폰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어요. 다 남편이었어요. 순자야, 결과 어때? 전화 좀 해. 그 문자를 보는데 아까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이렇게 걱정해주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속이 정말 뒤집어지더라고요. 걱정하는 척, 좋은 남편인 척, 32년 동안 속이면서 그래온 거구나. 집에 가야 했어요. 안 가면 더 이상해질 테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당신 대체 어디 있었어? 전화를 왜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얼굴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어지고 아, 저게 연기구나. 연기인 줄 알고 보니 보이더라고요. 결과 어때? 괜찮은 거야? 왜 그래?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암이래. 전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어요. 눈물도 짠했어요. 그런 연기라면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남편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걱정인 척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정말 암이래? 어떻게 그래? 차라리 내가... 남편이 충격받은 척 목소리까지 떨며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픔이었으면 싶어 하면서요. 3기래. 수술해도 결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없는 말까지 지어냈어요. 남편이 절 끌어안더라고요. 등을 토닥토닥 치면서요.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당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있잖아요. 절 안고 있는 남편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슬퍼서 빠른 게 아니었던 거죠. 돈 생각에 너무 흥분해서 빠른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정말 고마운 척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걱정해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하지만 속으론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이 쓰레기야. 네가 얼마나 썩은 인간인지 확실히 알게 해줘서. 남편이 저를 떼어놓고 얼굴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연기 잘한다. 참 명배우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죠. 시아버지요. 결혼하고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 가족들이 그 인간이라고 부르며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아마 사기꾼의 피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저한테 한 짓이 사기잖아요. 그럼 그 피가 어디서 왔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피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시누이가 아버지한테 직접 당한 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집 나간 게 남편이 10살 때니까요. 그럼 남편이랑 시누이가 무서워하는 건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들 돈을 뜯어갈 걸 무서워한 거예요. 사기꾼이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도 요구하겠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자, 실컷 자. 근데 있잖아, 죽는 건 니놈 인생이야. 내가 끝장을 내줄게. 며칠 동안 저는 시아버지에 대해 조사했어요. 남편 몰래요. 시댁 친척들한테 슬쩍 전화해서 물어봤죠. 시댁 제사 때 한 번씩 오던 큰아버지 댁에 연락을 해봤어요. 큰아버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아버님 연락처 아세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 그래도 이젠 한 번쯤 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근데 대호도 알아?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알아보려고요. 혹시 어디 계신지는 아세요? 몇 년 전에 전라도 쪽에서 봤다는 얘기 들었어. 광주인가? 주변에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 시아버지를 찾아냈어요. 전과가 7범이더라고요. 투자 사기, 땅 사기, 보험 사기, 별의별 사기를 다 쳤더라고요. 타고난 사기꾼인 거죠. 시아버지는 활동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사기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새로운 곳보단 몇 년 뒤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직 광주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 만날 생각에 무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무서웠죠. 평생 사기치고 다닌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데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두려움 같은 게 없는 상태였어요. 사기꾼인 시아버지보다 내 남편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 광주로 내려간 건 남편이 출장 간 날이었어요. 새벽에 고속버스를 탔죠. 4시간 넘게 걸렸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사기꾼을 찾아가다니. 광주터미널에 도착해서 사기 피해자 카페에서 얻은 정보를 따라갔어요. 혹시 김영수라는 분 아세요? 80대 어르신인데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한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알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여관을 찾아갔어요. 정말 허름했어요. 건물이 낡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프런트에 말했어요. 김영수 씨 묵고 계신 방이 몇 호예요? 아, 저는 며느리인데요. 아버님 뵈러 왔어요. 며느리? 그 양반 가족이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3층을 가리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문 앞에서 조심히 노크했죠. 누구라고? 크게 말해!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죠. 잠시 뒤 문이 열리자 노인이 서 있었어요. 80대라고 하기엔 훨씬 젊어 보이고 자세도 곧았어요.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태호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시아버지는 잔뜩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결혼한 것도 몰랐을 텐데 갑자기 며느리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요. 들어와. 방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시아버지가 탁자 앞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갑자기 웬일이야? 설마 태호가 가보라고 보냈어? 아니요, 제가 왔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시아버지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롭다는 듯이요. 왜?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몰래 와? 겁도 없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태호 씨 지금 재산이 많아요. 물론 제 돈으로 번 거긴 하지만요. 30년 동안 제 돈으로 사업하고 회사 키우고 부동산 사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텐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저를 버리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가만히 저를 봤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것 같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너도 참 불쌍하다. 어? 원래 걔들이 좀 그런 애들이야. 자기 식구에도 돈 안 되면 버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사기라도 치면 어쩌려고?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그 재산 일부를 아버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실은 제가 암이에요. 곧 죽거든요. 거짓말이었죠. 근데 시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 죽으면 그 재산 태호 씨하고 태숙이가 다 먹을 거예요. 저도 억울하고 아버님도 자식한테 버림받으셨잖아요. 저희 둘이 손잡으면 둘 다 이득 아닐까요? 시아버지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피식 웃더라고요. 얘가 보통이 아니네. 시아버지한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도 더 이상 당하기 싫어서 그래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어서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시아버지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제가 재산을 태호한테 넘길 거예요. 증여로요. 그때 아버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부양비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식은 부모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전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인간들이 저한테 한 짓은 갚아주고 싶어요. 제가 이런 부탁할 사람이 정말 아버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시아버지가 한참을 웃었어요.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재밌는 걸 본 기괴한 웃음이었죠. 알았어,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며느리 억울해서 편히 눈이나 감겠어. 연락처 줘. 저는 제 번호를 적어줬어요. 여관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사기꾼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구나.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반격을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죠. 광주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본격적으로 암 환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밥을 적게 먹었어요. 살이 빠지도록요. 화장도 안 하고 피곤한 척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녔죠. 남편이 숟가락을 제 입에 가져다 댈 정도로 힘없는 듯 행동했죠. 여보, 밥 좀 먹어. 체력이 있어야 싸우지. 입맛이 없어. 여보,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그래. 시누이도 우는 소리를 내며 전화가 자주 왔죠. 그러다 제가 솔깃한 얘기를 꺼냈어요. 아가씨, 나 재산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젠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 말에 시누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울먹이던 게 사라지고 또렷해졌어요. 재산 정리? 갑자기 왜? 병원비만 남기고 좀 정리하고 싶어서. 난 그런 거 모르니까 아가씨가 좀 도와줘.
전화를 끊고 신우이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넘어왔다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호들갑 떨었겠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칠 뒤에 신우이가 집에 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요. 언니, 내가 알아봤는데 오빠한테 증여하는 게 제일 나아. 상속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증여세 나오는 건 말이야, 현금이 좀 필요한데.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눈엔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어요. 언니한테 현금 자산 있잖아. 그거 아직 있지?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한 3억 정도? 적금이랑 예금이랑 합치면 그 정도는 있을 거야. 신우이 눈이 반짝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됐네 그럼. 언니는 이제부터 몸 생각만 해. 복잡한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신우이가 돌아간 뒤 전 바로 은행에 갔어요. 예금 3억을 전부 다 해지했어요. 친정오빠 명의 계좌로 다 옮겨뒀죠. 미끼는 던졌으니 이제 물기만을 기다리면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 영희를 만난 것도 그쯤이었어요. 영희가 법무사로 일했거든요. 그래도 제 속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니 영희밖에 없었어요. 영희는 오랜만에 절 보더니 놀란 눈치였어요. 야 순자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다 털어놨어요. 암 검진 받은 것부터 남편 통화 들은 것까지 시아버지 만나러 광주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것. 영희가 듣다가 입을 떡 벌렸어요. 야, 이게 무슨 드라마야? 그런 것들은 지들이 당해봐야 알아. 너 근데 지금 이혼하면 재산 반밖에 못 건져. 걔들이 스스로 무덤 파괴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내 재산부터 다 넘겨줄 거야. 뭐? 야 미쳤어? 독이 든 선물이지. 제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영희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혼자 알아보고 다녔던 계획을 법적으로 영희가 다듬어줬어요. 아파트는 증여 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뒀어요. 깨끗한 아파트인데 실제로는 은행 담보가 잡혀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상가는 임차인 보증금이 15억이나 묶여 있었어요. 제가 증여 직전에 모든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부했죠. 계약 만료되면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 헐값 아니면 팔리지도 않고 재산세만 나가는 땅이고요. 그것도 모르고 받으면 유지비만 폭탄이죠. 증여세는 현금이 없으면 못 내고요. 영희가 이걸 다 계산해 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야, 이거 받으면 진짜 걔네들 파산이다. 재산 받았다가 빚더미 앉는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영희야. 나 걔들한테 당한 세월 제대로 갚아줄 거야. 그렇게 증여 절차가 시작됐어요. 남편이랑 신우이가 데려온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을 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증여 절차가 끝나자 신우이는 얼굴에서 기쁨을 감추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언니 진짜 수고했어. 근데 어찌 보면 언니 말도 맞아. 난 언니가 무조건 완쾌된다고 생각하지만 언니가 정리하고 싶으면 해야지. 편하게 쉬어. 남은 건 걱정하지 말고. 그날 밤 남편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잠든 척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불을 살짝 들쳐 올려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대소가 다 끝났어. 난 이렇게 쉬울 줄도 몰랐다. 그것도 지가 그냥 준다니. 그치 오빠? 우리 해냈다. 근데 그 바보가 진짜 순순히 다 해주네. 의심도 안 하고. 원래 그렇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주면 좋아서 다 믿고 퍼주고. 둘이 킬킬거리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전 생각했죠. 그래, 지금 실컷 웃어라. 너희들 몇 달 후에 그 웃음이 피눈물이 될 테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죠.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는 짐작했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날 밤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급히 상의를 하더라고요. 대수가 큰일 났어. 야, 증여세가 6억이래. 6억 2천. 그 정도 나올 줄 알았지. 그래서 올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내기로 했잖아. 그게 현금이 하나도 없던데. 뭐? 무슨 소리야? 올케가 예금 3억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몰라. 내가 알아보니까 2달 전에 다 빠졌더라고. 어디로 옮긴 건지. 오빠, 그럼 우리 어떡해? 현금 없으면 이 세금 다 어떻게 내? 야, 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본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방에서 이불 덮고 누워서 다 듣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느라 힘들었네요. 며칠 후에 또 문제가 터졌어요. 상가 임차인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계약 만료됐으니까요. 뭐? 보증금이 얼마라고? 15억이요. 남편이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전 옆에서 모른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또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구경하듯 봤죠. 손짓 발짓하면서 뭐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야, 임대차 계약이 왜 다 같은 시기에 끝나? 이게 말이 돼? 신우이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건 나도 몰랐어. 올케가 갱신 거부한 줄 어떻게 알아? 나도 몰랐다고. 그렇죠. 신우이가 부동산 전문가여도 제가 뭘 해놨는진 몰랐을 거예요. 증여 전에 조용히 처리해놨으니까요. 서류상으론 깨끗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속을 열어보니까 다 썩어 있었던 거죠. 땅도 문제였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 헐값 아니면 팔리지도 않고 재산세만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부동산에 내놨는데 이런 땅 누가 사냐라는 말만 들었대요. 남편이 점점 초조해졌어요. 얼굴이 나날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거실에 서성거렸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혹시 당신 현금 있던 거 어디 갔어? 그때 분명히 3억 있다고 했잖아.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아주 태연하게 모르는 척을 했죠. 그거 병원비로 쓰려고.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뭐? 3억을 다? 왜, 안 돼? 암 치료에 쓰는 돈인데 이건 필요하잖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 명의 돈을 암 걸린 제가 쓰겠다는데. 얼마 뒤 남편이 유난히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보아하니 세금이며 보증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른 척 평소처럼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남편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문을 열었더니 잘 차려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서 얼마 전에 만나고 왔던 시아버지였죠. 제 연락에 딱 맞춰 나타난 거예요. 오랜만이다, 아들. 넌 아버지 보고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냐? 시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여긴 왜 왔어요? 시아버지가 남편 말을 무시한 채 거실을 둘러봤어요. 휘파람까지 불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성공했네. 아파트도 좋다. 여기 평수가 꽤 되네. 아버지,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일이긴. 아들이 잘 산다는데 아버지가 찾아오면 안 돼?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 말에 순간 발끈한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유? 그래, 이것부터 봐라. 남편이 서류를 받았어요. 읽더니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부양료 청구 소송장이요? 내가 접수했어. 곧 너한테 갈 거야. 직계 비속은 부모 부양할 의무가 있어. 민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너 그동안 아버지한테 못다한 효도 이제라도 해야지. 기회 주는 거야 내가. 남편이 서류를 내던졌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요? 평생 집 나가서 사기나 치고 다녔으면서. 그리고 관계 단절하고 살았으면 부양 의무도 없어요. 법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놈아, 그건 네 생각이고 얘가 법을 이렇게 몰라서 쓰나? 아유. 시아버지가 피식 웃었어요. 판사들은 서류를 보지. 나는 82세 무일푼 노인이야. 병도 있고. 근데 아들은 부동산 부자야. 등기부등본 다 떼봤어. 아파트 상가 땅 30억은 되겠더라. 네가 나한테 뭘 잘못을 했는지 관계가 어땠는지 그런 건 증명하기 어려워. 근데 네가 부자인 건 서류에 다 나와. 판사가 뭘 보겠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사기친 거라도 있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를 힘으로 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가요. 가긴 어딜 가?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서 자면 안 돼? 방도 남잖아. 똑똑한 며느리도 있고 좋네. 남편이 이마를 짚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TV 리모컨까지 뺏어들며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연기를 계속하며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눌러앉은 뒤로 두 남매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저한테는 재미난 구경이었죠. 시아버지는 매일 눈만 뜨면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야 태호야, 아버지가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없어.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아버지 저 지금 현금이 뭐? 아니 저 아파트가 몇십억인데 현금이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부양료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관계 단절을 증명하면 감액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30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맞지만 그게 서류로 증명이 안 됐죠. 결국 1심 결과 부양료 월 150만 원 지급 판결이 났어요. 얼마나 분했는지 남편이 집에 와서 벽을 치면서 말했어요. 미친, 150만 원을? 매달? 내가 왜? 아버지 좀 가세요. 제발 나가라고요. 나가? 나갈 데가 어딨어? 아들 집이 내 집이지.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 채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낯선 남자 둘이 아파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다가왔어요. 김태호 씨죠? 저희가 그쪽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좀 있는데요. 그건 본인한테 말하세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상관없어요? 아드님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빚 갚아야죠. 저한테 갚을 의무 없어요. 법적으로요. 법이요? 우린 법 안 따져요. 그 남자가 씩 웃었어요. 남편이 쫓아냈지만 그 뒤로도 매일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회사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김태호 사장님, 아버지 빚 좀 갚으세요. 회사 문 닫게 해드려요.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난리가 난 것 같았죠. 오빠, 나도 채권자들 때문에 못 살겠어. 부동산까지 찾아서 손님들 앞에서 행패야. 태수가 우리 진짜 어떡해? 나도 지금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어. 그 인간들이. 어떡하긴 다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징계받겠다고 했잖아. 뭐? 너도 같이 먹겠다고 한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남매가 서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공모해서 저를 등쳐먹던 그 남매가 이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등기 우편이 왔는데 수령인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엔 궁금한 표정으로 읽더니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종이를 떨어뜨렸죠. 저는 슬쩍 봤어요.
이혼 소송장이었죠.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보낸 이혼 소송장이라는데? 남편이 절 쳐다봤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듯이 표정을 바꿨어요. 불쌍한 암 환자 표정에서 복수를 위해 지금껏 참아온 사람의 차가운 눈빛으로요. 그래, 보이는 대로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뭐 사기? 재산횡령? 유기? 그래, 그동안 너희들이 한 짓이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이 소송장 첨부 서류를 봤어요. 오래전 보이스피싱 공모 녹음부터 최근에 둘이서 밤마다 떠들었던 통화 녹음, 신우이랑 나눈 카톡 캡처 빠짐없이 전부 다 있었어요. 증거가 부족해? 그것 말고도 더 있어. 남편 다리가 풀렸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피식 웃더라고요. 야, 대단하네. 원래 저렇게 착하게 보이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며칠 후였어요. 제가 잠시 머물고 있던 친정 오빠네 집으로 남편이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문을 열고 내려다봤어요. 남편 얼굴이 형편없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왜 왔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참 뻔뻔하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 잘못했어. 당신 돈 쓴 것, 속인 것, 태숙이랑 짠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저는 한참 그 얼굴을 봤어요. 예전엔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냥 낯설기만 했어요. 저건 진짜일까 싶기도 했고요. 당신이 날 뭘로 봤는데 우리가 잘 살아? 그냥 돈 뽑는 기계였잖아. 아니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부정하지 못했죠. 처음부터 그랬어. 결혼할 때부터. 미용실 정리하라고 한 것도,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잖아. 30년 전에 보이스피싱도. 내가 울면서 경찰서 갔을 때 당신 뭘 했어? 내가 있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그 돈 당신이랑 태숙이가 빼돌린 거였잖아. 내가 땅을 치고 울고 있을 때 당신 그 돈으로 뭐 했어? 사업 미천 만들고 사무소 차리고 맞지? 그땐 당신한테 더 손 벌리기도 너무 미안하고 해서. 뭐? 그래서 속여? 갚을 시간 충분했어. 그리고 갚긴커녕 더 빼먹었잖아. 남편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순자야, 제발. 내가 뭐든 할게. 이혼하면 나 끝이야. 감옥 가면 나 죽어. 제발. 손 치워, 더러우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이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더 세게 잡았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정 지키자. 우리 애들을 생각해봐. 가정? 당신이 이걸 가정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난 가정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다 퍼주고 살았어. 근데 당신은? 당신한테 난 그냥 돈줄이었잖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암이니까 뭘 했어? 길어야 1년이지. 재산 정리하자. 그게 남편이 할 말이야? 처음 본 사람도 암이란 사람 두고 그런 말은 못하겠다.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이 내 곁에서 같이 이겨내자. 내가 있잖아 그럴 때. 속으론 내가 빨리 죽길 바란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가정이야. 무슨 아이들이야. 이제 그 연기 그만 좀 해.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 합의하자. 그럼 재산 다 줄게.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전 피식 웃었어요. 그 재산이 원래 누구 거였는데? 다 내 거야. 당신 거였던 적 없다고.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불쌍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로 당신 사랑했어. 진짜로. 처음엔 진심이었어. 처음에? 처음엔 당신이 좋았어. 진짜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내 돈이 더 좋아졌구나. 그래, 이제 솔직하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 전 그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냥 돈이 필요했다고 봐줬을 거야. 가짜로 연기하면서 내 옆에 있던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끝까지 날 속였어. 아니, 죽을 때까지 속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문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용서 같은 거 없어. 당신이 내 30년 훔쳤으니까 난 당신 남은 인생 가져갈 거야.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련함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고 슬픔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염없이 이 말만 했죠.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완승했죠. 사기에 의한 증여는 취소됐고 제 재산 대부분을 돌려받았어요. 위자료까지 받았죠. 남편은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3년이 선고됐죠. 시누이도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중개사 자격은 영구 박탈됐고요. 판결 나는 날 법원에 가서 남편이 수갑을 차고 나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절 보며 입이 뭔가를 말하려고 움직였는데 전 그냥 돌아섰죠. 그런데 몇 달 후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아버지가 진짜 암이래요. 췌장암 4기. 이 사실을 딸이 알려줬어요. 엄마, 할아버지 췌장암 4기래.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던데?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제가 암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시아버지가 진짜 암이라니. 그런데 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엄마, 할아버지 빚이 12억이나 된다는데? 뭐? 빚이 있었대? 그동안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아빠랑 고모가 큰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죽으면 빚이 상속되잖아요. 남편이랑 시누이한테요. 근데 상속 포기 기간이 3개월인데 재판이며 상속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기간을 넘기고 나서야 빚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식들 뒤통수를 친 거예요. 평생 사기꾼으로 살더니 죽어서까지 빚을 남긴 거죠. 남편은 감옥에 있으면서 12억 빚을 떠안게 됐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세금 보증금 폭탄에 허덕이던 그들한테 12억이란 폭탄이 또 떨어진 거죠. 게다가 전과자의 나이는 60 넘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파산이에요. 그 두 사람은 원수가 됐대요. 평생 공모해서 저를 등쳐먹던 남매가 이젠 얼굴도 안 본다더라고요.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미용실 하기 전에 꽃집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하면서 포기했죠.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동네 어르신들이 차 마시러 오시고요.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끊으려는데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나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목소리 잊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잠깐만.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에 그 듬직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쪼그라든 느낌이었죠.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밥도 못 먹었어. 나 전과자라고 아무 데서도 안 써줘. 남편이 울먹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그냥 한 2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뭐?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 먹게 해주라. 제발. 2만 원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로 구걸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아니면 아무도 없어. 애들도 내 전화 안 받아. 나 이러다 죽어. 진짜 미안해. 저는 한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남편이 계속 이름을 부르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 거 모르는 사람 아니야? 양심 없는 인간이 왜 이제 와서? 이것도 다 연기지? 당신이 힘든 거 나랑 상관없어. 당신이 굶든 쫓겨나든 죽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잠깐만, 순자야, 2만 원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2만 원 보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생각해봐도 답은 같아요. 안 보내는 게 맞죠? 불쌍해서 도와주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2만 원 다음엔 5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32년 동안 그렇게 당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속아서 평생 갖다 바쳤잖아요. 이젠 안 속아요. 그 다짐 하나는 꼭 지키기로 했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 좋은 일만 했어요.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수발, 시누이 챙기기. 정작 그 안에 나는 없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근데요, 배신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단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58년 걸렸으니까요. 가족이란 그 말에 더 이상 속고 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니까요. 비록 조금 늦은 봄이라도 반드시 올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